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모였네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얼마 안 된 시점에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던 것들이 되게 많죠. 단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나는 살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어요, 학생들이. 그쵸?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 교육과 관련해서 수업을 한다 혹은 또 학교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혹은 또 이제 20명, 30명, 과거에는 60명, 제가 다닐 때는 50명 정도 한 반에 인원이 됐던 것 같은데 많은 인원들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이제 교사가 수업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수업들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곰곰이 제가 전문 교육학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육사에서 이제 그런 형태의 수업이 시작이 됐던 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왜 이 얘기를 뭐 처음부터 이제 꺼내느냐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제 유럽의 공교육이 시작이 된 게 이제 집단 교육으로 시작이 된 시점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18세기 정도인데 이 시점에 이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때는 산업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공장 노동자가 필요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표준화된 형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공교육이 거의 이제 그 이전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귀족 교육을 지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학술적인 결과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학교 교육의 이제 전제하에 학교 교육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검사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검사를 받아보셨을 텐데 그 검사들 대부분이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그죠?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되는 문항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검사들을 치러 보셨을 텐데 그 검사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오해 없이 답변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구인, 요인이죠. 팩터라고 하는 것들을 오해 없이 이제 추출해내기 위해서 문항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문항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집단형 검사를 염두에 둔 그런 형태의 이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알아서 배부를 하면은 그 학생들이 검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검사가 들어왔을 때 양적인 분석으로도 충분한 형태의 그런 검사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검사의 맹점은 뭐냐면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도 학교 교육에서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표준적인 형태의 특성들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섬세하게 그 개별적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아주 다른 점들을 세세하게 지적을 하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제 이런 검사들이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잊혀졌어요. 딱 붙어서 1대1로 그 연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학생하고 문답을 나눠가면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 학생의 특징을 세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의 검사들이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죠. 아마 저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사 중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생길 거예요. 이거는. 딱 그런 검사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은 의대 MMI 시험입니다. 의대 MMI에서는 시나리오형 검사가 시행이 되고 그 학생들이 개별 방을 돌면서 그 검사를 치르고 있죠.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의대에서 학력 검사도 아닌 그런 검사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느냐. 뭔가 그걸 통해서 학생의 구체적인 면모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검사를 이제 만들게 됐고요. 저희들은 뎁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학생 한 명, 이 학생의 특징을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검사를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제 대상이 이제 학습 기저 능력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기저 능력이라고 하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은 또 이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금 갖추고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맵스라는 검사가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소개드릴 검사가 있는데 그 맵스의 P가 포텐셜입니다. 포텐셜을 적정 측정하는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목적이 있겠죠, 그죠? 단순하게 학생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뭘 하고자 하느냐,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당연히 그 학생의 학습 로드맵을 저희는 완성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궁금한 게 중학생들은 내가 특목고를 가야 되는지, 간다면 잘할 수 있는지. 지금 공부 충분히 잘하는데 그 공부 충분히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영재교나 혹은 또 전국 단위 자사고를 선택을 해서 자기 뜻한 바대로 이제 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고등반에서 상담을 이제 입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발현이 되지 않았던 그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징이나 혹은 또 이제 그런 역량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에 들어가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가 좋을 때야 상당히 이제 좋겠죠, 그죠? 근데 결과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이제 후회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럴 거면 일반고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그때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지금 이 학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 학생이 발전적으로 이제 뭔가를 갖춰나갈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형태로 상담을 하는데 뭐 그 상담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을 제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이제 회한이 남는 거죠. 이 검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입시 상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 학생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 개인적인 욕구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반영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뎁스의 목적은 이 뎁스의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로드맵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뎁스 검사를 소개를 하면서 이 검사가 지향하는 바가 뭐고 도대체 이 검사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이런 요인들이 학생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성공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어떤 유형의 학생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검사는 두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입 A는 학습 전략 검사입니다. 이거는 학습 전략 검사는 심리 검사죠. 학생이 학습 전략이 어떠한지, 동기가 어떤지, 정서와 태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는 검사고요. 타입 B 검사는 인지능력 검사입니다. 인지능력은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을 파악하는 검사죠. 이거는 언어 추론, 그다음에 수리, 과학 이 세 가지 형태로 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뎁스 검사를 치릅니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검사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지점이 이게 개별 검사라는 점입니다. 집단 검사죠. 이거는 심지어 요즘에는 관심도 안 갖죠. 온라인상으로 던져놓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냥 체크하고 클릭하면 금방 결과 보고가 나오죠. 뭐 그게 이제 양적인 보고일 수도 있고 해서 신속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파악되는 결과물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술형 검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뭐 뎁스 타입 B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학, 과학 검사는 전부 다 이제 서술형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개별 리포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리포팅 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웹슬로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 결과들은 적성 검사죠. 이런 검사들은 검사 업체가 얼마만큼 선생님의 손을 덜어주는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납품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은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값들이 나왔을 때 학생부 이제 진로란에 진로 활동란에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과치가 들어가는데 그 진로란에 심지어 들어가는 것도 나이스의 패스워드 아이디를 이제 인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매크로 문구가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까지도 이제 발전을 해 있습니다. 되게 효율적이죠, 그거는. 효율적이지만 그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좀 의문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검사는 연구원이 배석해서 집중도 높은 몰입 환경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상당까지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검사 많이 보셨죠? 이 검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장점도 많지만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내가 금방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를 또 풀게 돼요.
왜 그걸 자꾸 집어넣게 되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성실하지 않게 검사를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답변하는 학생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검사도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죠, 그죠? 근데 9번에 가면은 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화가 났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문항이죠. 이런 문항을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에 V 표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1번 문항을 딱 봤는데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화가 났다, 이 문제를 보면은 나 지금 화 안 났는데? 몰입이 안 되죠. 이거는 뭐냐면은 충분히 이제 이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공감을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이 검사를 좀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검사를 열심히 치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생각인 거고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검사에서 얻어가는 바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검사들은. 저희 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나리오형 검사입니다. 딱 MMI 시험이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죠. 뭐냐면은 재훈이는 기말고사를 치른 뒤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신 있는 과목이라 생각한 과학 과목의 성적은 중간고사보다 20점이나 낮은 반면 항상 어렵다고 생각했던 국어 과목의 성적은 15점이나 높아졌습니다. 기말고사 때 과학과 국어 모두 중간고사와 비슷한 시간을 공부했고 동일한 학습 방법을 유지했던 재훈이는 앞으로 두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상황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학생이 자기가 충분히 경험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죠.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에 답을 하죠. 자신이 재훈이라면 아래 보기 중 어떤 것이 자신의 행동과 가장 일치할지를 고르세요. 이런 검사와 앞에 검사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시간하고 비용이에요. 이런 검사는 시행을 하기가 어렵죠. 공교육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도 큽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문을 읽었는데 학생이 이 지문에 나온 내용들을 일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옆에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이 계속해서 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는 2시간 내내 여기 학생하고 같이 하면서 어떨 때는 문제를 또 읽어주기도 하고요. 뭔지 설명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태의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의 검사가 학습 전략 검사, 학습 동기 검사, 그리고 정서 및 태도 검사까지 이제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항은 92문항입니다. 이걸 2시간 정도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검사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학습 전략은 인지 전략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인지 전략은 기억 전략하고 이해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 전략이 왜 그러면 학습 전략에서 중요한지 첫 번째로 나오는지 이거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뭔가를 굉장히 잘 기억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도 내가 한 번을 딱 봤는데 사진 찍은 듯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난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천재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랑 학습 상황 이런 것들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기억 전략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외우고 기억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 외우는 방식들이 대체로는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억 전략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 기억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들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기억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잘 쓰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하고요. 이 기억 전략에 따라서 학생들이 진도가 얼마만큼 빨리 나가고 천천히 나가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입시 상담을 할 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부쩍 저한테 이제 학습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뭐 학생부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뭐 대학 어떻게 로드맵을 짜주세요, 이런 상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와서 공부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이제 상담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사례들을 제가 딱 접할 때 항상 해보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기억 전략이 어떤 건지를 검증을 해봐요.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거 한번 읽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억 전략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체로 이런 학력 수준이 우수한 일반고들 있죠. 그리고 저 명문고들 혹은 또 자사고 특목고에 가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대체로는 이 기억 전략이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숙명여고에서 영어 시험이 아주 악랄하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부교재로 그 영어 원서 한 권을 지정을 해서 그 원서 안에서 페이지도 지정을 안 하죠. 특정 페이지, 특정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시험에 출제를 한 다음에 거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 적절하게 들어갈 단어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그 상담 받을 때 영어는 그냥 1등급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도 맞추면 되지 않느냐면 못 맞춰요. 너 다 못 맞추겠네? 그럼 네 정도 학력 수준, 네 정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거 못 맞추면 누가 맞추겠냐? 맞추는 애들 많아요. 전략이 있는 거죠. 그런 학생들. 그런 전략들을 분명히 이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데 이 학생이 어느 시점 가서 어떻게 밀릴지, 그리고 그 밀리는 점들을 내가 지원을 해서 도와내 줄지 이제 검토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수학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거나 뭐 학원 강의에서 국어 시간에 시험을 보고 영어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학생이 학습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뭘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 대체로 진단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죠? 뭘 해야 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심리검사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파악되지 않는 그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선행학습을 다 해요.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은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 쌍둥이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영재교를 갈 때부터 이제 만났었거든요. 또 둘 다 영재교를 갔어요. 같은 경장 얘기해보면 같은 영재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두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똑같이 선행도 거의 비슷하게 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오는 점수도 비슷했고, 다 둘 다 똑똑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머니께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또 지금 고등학교 때 둘 다 열심히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그것도 쌍둥이인데 하나는 성적이 아주 잘 나오고 하나는 성적이 그렇게 뜻한 바대로 많이 잘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과목 수업이나 이런 데서 보는 시험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억 전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전략이 있죠. 이해 전략은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담을 하게 되냐면은 가급적이면 중학교 때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경시대회를 좀 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 경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시를 접했던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자기가 풀만한 전략들을 구사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제를 수능 시험에서 접했어요. 이 학생이 풀리거든요. 저 수학을 가르치니까 풀려요. 근데 풀다가 몰라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이게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풀어보다가 그러다가 안 풀리면은 가만히 있어요. 예전에 제가 미래탐구에서 수업할 때 재미난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숨을 쉬어요. 문제 좀 풀어라 해갖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푸는지 보잖아요, 학생들. 그러면서 질문하면 질문도 받아주고 이렇게 쭉 이제 통로를 다니는데 맨 뒤에서 여학생 하나가 경상도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래서 뭐냐 가보면 이래갖고 풀리겠습니까? 슬럼프 좋겠습니다. 야, 니 뭐 알고 있는 게 있잖아. 이게 적용해갖고 문제에서 단서도 보고 해봐라. 그러니까 그건 쌤이나 알지는 모릅니다. 재미난 친구였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문제가 막혔을 때 구사할 만한 전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바를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 전략들을 경시에 가면 많이 가르쳐 줍니다. 많이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경시를 공부하면은 저절로 그런 전략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서 경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중학교 때 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점에 특별히 이제 내가 못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시를 접하는 게 좋다라고 늘상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검사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이해 전략이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담 때 그걸 세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타인지 전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이 선행을 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생은 잘 보고 못 보고가 결정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내신 따기 수월한 학교다라고 하는 건 학력 수준이 조금 낮은 학교에 가서는 이게 발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력 수준이 조금만 높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뭐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에 가면은 잘하죠. 그죠? 뭐 일주일 밤을 새고 가더라도 손흥민 선수는 날아다닐 거예요. 이런 거하고는 비견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경합이 되는 곳에 가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특징들이, 말하자면 학력 수준 이외의 심리적인 특징들이 자기가 나타내는 결과물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고등학생들이 항상 가장 뒤떨어지는 부분이 학습 초인지 전략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나이가 보통 성인이 돼야 일반적으로 객관화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는 말을 해도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듣죠. 부모님들 보통 저한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가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지 그게 부모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하는 행위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 행위인지,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설명회하면서 내 설명회 하는 내 말투라든지 이 내용이 준비해온 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지금 제 모습을 그리면서 설명회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학생이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객관화시키고 그걸 분석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꾸 자기의 루트를 꽂혀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결과물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어디에 가면은 가장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올라가면은 이게 제대로 돼 있는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 학생인지, 그게 결과물에 제일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학생들 대부분이 실제로 이제 메타인지 검사가 드물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메타인지 검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메타인지 검사를 구해서 그것 가지고 표준적인 수준의 이제 요인들에 대한 학생 결과치들을 뽑아서 분석을 해보면, 대체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 외대부고에서 뭐 거의 3등 안에 드는 학생이나 서울과고에서 10등 안에 드는 학생이나 경기과고에서 5등 안에 드는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는 메타인지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 검사 안에 충실하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학습 동기 검사로 넘어가면요,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 학습 가치 인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종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의사 되겠다라고 하면 너 왜 의사 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환자들의 병을 고치고 싶고, 연구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뭘 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대체로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학생들이 의사라는 직업 안에 들어있는 내재적인 가치를 보는 거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그러면 의사인데 돈을 별로 못 벌어 할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한대요. 역시 순수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돈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가치라고 한다면, 의사라는 행위 말고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는 행위 안에 그 금전적인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파생적 가치 혹은 또 외재적 가치라고 부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학생들이 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 학습에 대한 가치 인식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통상 보면은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딱 보면 쟤는 애 같지도 않고 어른 같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무너지지도 않고. 쟤는 막 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혹은 또 저 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이거 하고 있다가 또 저게 옳다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옮겨가기도 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대해서 내재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한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고등학교에 가서 많이 성공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프로젝트를 해요. 그 영재교나 혹은 또 이제 뭐 전국 단위 사사고 이런 곳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모둠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과제 연구를 해서 그거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외재적 가치하고 내재적 가치에 꽂혀 있는 학생들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재적 가치에 꽂혀 있는 학생들은 그 프로젝트의 내용 자체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있어서 뭘 잃어버리는지 뭘 얻는지 이런 데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막 몰입을 하죠. 그래서
다른 학생들 슬슬 시험이 임박한데 수행평가가 있는데도 슬금슬금 빠질 때 아주 자기가 독박을 씁니다. 그걸 다 하죠. 막 엄청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내재적 가치에 몰입이 되어 있는 메모리 되어 있는 학생이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할 거예요. 근데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보통 전략적인 사고를 잘 못합니다. 메모리 돼버리죠.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수학이나 과학, 수학 이런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은 내가 수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수학에 매몰되면은 3일, 4일, 5일 동안 다른 거 공부 안 하고 그것만 계속합니다. 균형적으로 전략적으로 그걸 취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되게 어리숙하고 순수하고 굉장히 학생답고 매력적인 친구인데 그리고 심지어 똑똑해요. 그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은. 엄청 안타깝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애달아하는 친구들이 그런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의 학업 역량을 보면은 분명히 너는 외대부고생이거든요. 넌 분명히 너는 학교에서 정시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학력 수준을 갖추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런 친구들 다시 불러다가 제가 조곤조곤 물어보면서 검사 같이 해보면 10중 8구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검토를 해보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지 마라. 좀 타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돼요. 이런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고등학교에 충분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요. 진학을 하고 나서 그때 뭔가 이 부분을 파악이 돼서 대처를 하려면 늦어요. 그래서 저희 검사가 초등 5학년부터 시작해서 중3까지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게 되면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점점 발달 과정에서 그 학생들한테 계획을 짜게 만들고 그 계획을 지킴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타협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방기하죠. 왜? 빨리 진도 빼야 되니까. 계속 진도 수업만 하죠. 이런 심리적인 특징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안 쓰게 되면은 처음에 잘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 현명하고 똑똑한 부모 밑에서 어쨌든 지원을 많이 받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하고 상관없이 학력 수준은 잘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경합 상황에 들어가면은 한번 삐끗삐끗하게 돼요. 요즘 입시가 이렇게 한번 삐끗했을 때 회복이 잘 안 되죠. 특히 이제 의대 입시나 혹은 서울 스카이 경영이나 이런 데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를 잡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습 가치 인식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메타인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상위권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선에서 이게 많이 작용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남에서 컨설팅을 할 때랑 가끔 분당 사람들도 만나고 지방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학력 수준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습 지원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하고요. 제가 또 누굴 만나냐면은 제 고향 친구가 제 고향이 저 경상남도 창녕입니다. 고향 친구가 교사거든요. 그 지역에서 지금 가끔 불러서 가요. 고향에 내려가면은 제가 보통 추석 때나 이럴 때 내려가게 되면은 그 평일날 하루를 끼고 내려갔다 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뭐 하냐면은 그 친구가 그 우리 학교 아랍에서 가보면은 막 강당에 막 프레카드 막 붙여놨어요. 정성민 소장 초청 이러면서 난리를 쳐놨습니다. 야 근데 돈 쓰지 말고 그돈 놔주라 이러면은 안 된대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꽤 공부를 잘 하는 학교입니다. 거기는 그 지역에서 경남 창녕이면요. 제가 태어난 동네에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할머니들만 사세요. 그런 동네에서 그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1년에 5명 넘게 보냅니다. 그 인근 지역에서 다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끌어모아갖고 기숙을 시킵니다. 집이 코앞인데. 아침 6시에 깨워갖고 막 엉덩이를 뛰게 만들고 막 이럽니다. 지금도. 정시로 많이 가요. 정시로 한 3명, 4명 가고 그리고 직윤으로 한두 명 가고 그또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또 농어촌 전형이 있잖아요.
기획인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적용받아서 가기도 하는 학교인데, 왜 그 얘기를 하면 거기 가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친구들이 막 팽팽하게 막 이 친구들을 부여잡고 있는 그 긴장의 끈이 막 텐션이 이렇게 막 극명하게 높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거든요.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해요, 그 학생들은. 그 친구들을 만나다가 이 대치동에 와서 혹은 또 분당에서 목동에서 혹은 또 대구 수성구나 해운대 쪽에서 제가 상담을 해서 학생을 만나보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학생이 자신감도 있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거 알거든요. 똑똑하다는 것도 알고, 이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기 또래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할 의지도 있어요. 왜 자기가 학습해야 되는지 목표의식도 되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도 잘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학생들한테 네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흥미롭냐, 재밌냐라고 물어보면은 안 할 수만 있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정말 많아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을 제가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제가 파일럿 테스트, 이 검사 만들 때 파일럿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한 명 한 명 상담을 하면서 특징을 이제 짚어보면은 늘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드냐? 학원 가서 시험 보는 것도 힘들대요. 너 시험 잘 보잖아. 못 나오면 어떡해요? 점수가. 그리고 맨날 엄마가 몇 점 나왔냐? 그리고 시험 못 나왔을 때는 왜 못 나왔냐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싫고, 너무 그게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대요. 근데 너 공부 잘하잖아. 그리고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하죠. 근데 재미는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을 살펴야 됩니다. 부모들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잘하면 성과가 저절로 잘 나오는 그런 시점들이 있죠.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당연히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친구들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은 대체로 그런 학생들 잘해요. 실제로 잘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잘하는 고등학교 간다든지 결정적으로 수능을 코앞에 두고 뭔가를 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 그런 데 가서 뭔가가 하나 팍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끊어졌던 가장 이제 최근에 가장 끊어졌던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뭐냐, 제가 이걸 인지를 잘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학교 안 가게 되니까 이 실이 팍 끊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애가 있었냐면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2학년 때까지 내신 과목을 한 과목 빠지면 다 1등급을 받았어요. 강북 쪽 서울입니다. 그랬는데 3학년 성적이 어땠냐면은 3학년 1학기 성적이 3, 4, 5 막 이랬어요. 서울 의대 생각하고 있다가 그 학생 결국 의대도 못 갔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학생 제가 기억이 나갖고 이거 했거든요. 파일럿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 너는 내가 워낙 컨설팅 할 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 좀 나하고 상담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더니 엉덩씩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다른 애들은 엄마가 뭘 다 해주고 엄마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집은 아빠가 그래요. 아빠가 그러는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싫으면 말을 해야지, 부모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건 이제 가정사정이라 잘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빠한테 얘기해도 안 먹혀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진단하고 과연 내가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우리가 필요성을 갖고 이제 기획을 했던 검사가 뭐냐면은 학부모 검사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생하고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학생들을 학습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는 학부모용 검사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검사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포함시킨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 검사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습 전략 검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갈등 관리입니다. 이 갈등 관리라는 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러본 사람들, 최근에 입시를 치러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죠, 그죠?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 여기에 이제 고입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소개서에 포함이 돼 있었던 그 용어입니다, 이게. 갈등 관리 경험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자기소개서 제가 받아서 읽어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와 학교에 친구들이 싸우는데 그 친구가 나타나면 다 해결이 돼요. 너무 많아요 그런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학생은 다 그래요. 제가 자기소개서 지도를 할 때 야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웃어요 지도. 근데 이렇게 잘났다고 쓰는 것보다 그렇게 갈등관리를 잘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걸 쓰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말 안 들어요. 왠지 그런 거 잘 못한 거 쓰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 적이 많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갈등관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갈등관리가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특히 언제 중요하냐면요. 그 자사특목감이 엄청 중요해집니다. 그런 곳에는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면적으로 딱 붉어지면은 대처하기 되게 쉽습니다. 뭐 아시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대단히 이제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가면은 잠재적인 갈등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갈등 상황에 대처를 하고 매니지먼트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 용인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대구에 입학한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학생 그 언니를 제가 지도를 했어요. 지도를 해서 그 언니가 대학 진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중3인데 어머니께서 그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 중학생 상담은 중등간에 있는 저희 중등 소장님께 가야 되는데요. 했더니 소장님이 자소 지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했어요. 지도를. 근데 너무 똑똑했어요 학생이. 그리고 인성도 좋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얘가 막 화장을 해요. 요즘 그 물어봤더니 중학생들 화장 다 한다고 그러던데. 화장도 하고 되게 아이다운 면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좋았어요 그 친구가. 아 얘 심리적인 여유도 있고 가서 공부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무엇보다 남들 배려할 줄도 알아요. 기다렸다가 뭘 할 줄도 알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좀 좋아서 되게 제가 그 상담했던 학생 중에 딱 손에 꼽힐 정도로 마음에 드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입학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어머니께서 데리고 오시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좀 만나줄 수 있냐고 그래갖고 그래 와라 라고 해갖고 했더니 한 5분 만에 왔어요. 대치동에서 수업 듣고 있다가 온 것 같은데 왔는데 하는 얘기가 막 뭐냐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막 말도 안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입학하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대요. 앞자리에 앉았더니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쳐갖고 네가 임시반장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반장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반장선거를 하는데 중간고사 때 반에서 1등 했대요 얘가. 그랬더니 반에 한 6, 7명 정도 여학생들이 몰려다니면서 반 학생 한 명 한 명을 불러내갖고 제 1등 했으니까 찍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막 하고 있었대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상황이 자사특목고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노골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불거지는 그 관계상에서의 갈등을 학생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못하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학업 역량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 가게 되면.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이런 것들을. 대체로 보면요. 우리가 쟤는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올 것 같다. 확 때려버리고 싶다. 저게 애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잘해요. 엄청 전략적이거든요. 그렇게 얄밉게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것만 이기려고 챙겨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학업 역량만 놓고 보면은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가도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미리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면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 기전력이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이 이런 심리적인 특성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습 정서 및 태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이제 독립형이냐, 협동형이냐, 참여형이냐 이런 것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독립적인 사람하고 의존적인 사람. 이건 모델이죠. 무슨 얘기? 의존적이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수행평가를 주면서 선생님이 이 수행평가의 이 결과물이다 하나 샘플이다 참고해라 라고 던져줬는데, 그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샘플이니까 참고만 하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제 걸 그냥 만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 독립적인 성향의 학습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의존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샘플을 봐요. 샘플이 이렇구나, 이런 형식과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럼 내 주제를 가지고 이런 구조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자.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알 수 없죠. 성향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이제 이런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거든요. 제가 그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서 거의 이 동네에는 한 80% 이상 됩니다. 20% 정도가 독립적인 판단을 하면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공부 잘한다는 게 아니고 둘 다 공부 잘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보통 보면은 그냥 내신 따기 좋은 일반고다라고 하는데 가면은 성적이 떨어져요. 주변에 자기가 모델로 삼고 가야 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보여주세요. 뭔데요 그게?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놓은 거 혹시 없어요? 참고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학생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냐면은 자기하고 얘기거리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보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곳으로 학교로 가야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항상 그래서 진학 상담을 할 때 의존적인 성향의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사고 생각해봐라, 특목고 생각해봐라.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학력 수준이 우수한 일반고, 선배들이 공부 잘하는 일반고, 이런 것을 추천을 합니다. 독립적인 성향의 학생은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요거 따라서 요것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대체로 보면은 이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이 자사고 특목고를 갔을 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꺼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유형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참여형, 회피형, 그리고 협동적,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설명은 이미 앞서서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게 되죠. 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학생들은 그래서 조금 소소한 그런 시행착오라도 벌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은 권하지는 별로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진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된 게 저희 학습 정서 및 태도 검사예요. 이 검사들을 시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결과 분석지를 만들어 드리게 되는데, 그 결과 분석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타입 B 검사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이 객관식 문항 있잖아요. 보통 시험 보는 선택형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교육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쟁터가 거리되어 있잖아요. 여기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문제들입니다. 징집을 하면서 기계를 많이 다뤄야 되잖아요. 총도 만져야 되고 무기를 만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가장 간단한 지식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선택형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학교 공교육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일반화돼 버렸습니다. 이게 이런 선택형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뭘 알 수가 없냐면은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알 수가 없죠. 그 과정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풀이 과정을 우리가 채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만 갖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 채점 결과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도대체 이 과정들에서 벌어지는 그 부분들을 읽었을 때 뭘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서술형 검사를 채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한 서술형 검사를 30% 이상 출제를 해라 하잖아요 요즘에. 그럼 보세요. 그 목적이 뭐겠어요? 보세요. 입시는 선발형 검사죠. 누군가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서 선발하고자 하는 검사가 선발형 테스트라고 합니다. 선발형 시험은 당연히 학생들을 뽑고 안 뽑고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취하면 돼요. 근데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 선발형 시험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는 이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발형 테스트처럼 왜곡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분명한 진단평가예요. 선발형 평가가 아니라 진단형 평가 문제예요. 학생이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그리고 안다면은 어느 수준까지 알고, 그리고 이 친구는 알고 있는 바를 얼마만큼 잠재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진단형 검사죠. 근데 이 진단형 검사 안에 서술형 평가를 집어넣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공교육에서 이 진단형 평가를 봐놓고 결과 외에 이번 시험에서 우리 반 학생들이 혹은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느 내용에서 어느 부분을 많이 틀렸고, 너는 또 그 부분에서 어떤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바꿔가야 되고, 네가 비록 틀렸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잠재력은 대단히 좋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학교 현장에서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서술형 평가를 출제를 하나마나 이건 학생 부담만 늘어날 뿐이지 이 평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취지는 전혀 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죠. 근데 어쨌든 이 시험에서는 그런 취지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그래서 이 검사는 언어하고 과학하고 수학 검사 세 가지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선행학습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수학하고 과학 검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수학과학 지식, 그리고 언어 검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문장 이해나 지적 능력이 있는 학생이면, 단어 이해력이 있는 학생이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누구나 풀 수 있지만 제대로는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어 검사는 전학년 동일하게 시행이 되고요. 수학 검사는 M이 매스매틱스입니다. 1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5학년, 2단계는 6학년, 그리고 중 1, 2, 3은 각각 이제 3, 4, 5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왜 다르게 했냐? 당연히 이제 지식, 백그라운드가 되는 배경 지식하고 상관없이 수학적인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 문제를 좀 쉽게 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검사 자체를 조금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 검사는 문화생 중에서 태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랑 과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 검사를 봐라,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해드립니다. 이 학생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특징에 있어서 어떤 성향이 있다, 또 어떤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수학 검사 같은 경우는 답을 다 맞았어요. 물론 한 문제는 이제 열린 답이기 때문에 그걸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웬만큼 답은 다 썼는데 학생하고 답안이 이상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학생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공부를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력 수준을 높인 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정말 자기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수학을 풀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놨는데 몇 마디, 저 수학 선생님이니까 몇 마디 던져보면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푸는 것들 자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 거 이거 어디서 갖다 썼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 해석학을 공부를 했는데 막 보니까 해석학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거의 대학 수준의 해석학 지식들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게 있어야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걸 억지로 껴맞춰갖고 넣어갖고 답만 맞춰놓는 이런 케이스들도 많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좀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뭐 풀이 과정에 대해서 별로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접할 경우가 많이 없죠. 이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 수준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아마 분석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저희가 측정하는 이제 요 안에 측정하는 요인들은 이렇게 쭉 소개를 해놨고요. 브러쉬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뭐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문학 예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 및 세로 길이가 4cm의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조건을 참고하여 사각형과 삼각형을 채운 정사각형을 최대한 많이 그려보십시오. 이 조건들이 쭉 12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누구나 풀 수 있죠. 그렇지만 뭐 풀어보시면 아무나 다 못 풉니다. 이거는 풀기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학생이 답안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써놓은 걸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수학을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이제 접근 채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학 검사도 그와 비슷합니다. 과학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를 선택할 때 그 학생이 좀 익숙한 과목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내가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3개 다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다 보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익숙한 거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좀 낯선 부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이제 이 문제를 읽고 풀어보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은 옆에 앉아있는 연구원이 전부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지식 자체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안 주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충분히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타입 A, 타입 B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누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그리고 강남처럼 이제 좀 학력 수준이 우수한 일반고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둘 다 받기를 권해요.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심리적인 특성을 그냥 알고 싶어서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선택적으로 받아보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 둘 다 보든 이런 것들은 선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결과를 어떻게 리포팅 하느냐? 가방처럼 이쁘죠 이것도. 1대1로 이제 리포팅을 하는데 이제 검사 과정을 관찰한 걸 결과에 담거든요. 보통 보면은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그 학생이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좀 보입니다. 검사를 많이 해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학생들이 검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검사 내용이 나오고요. 당연히 이제 검사 시험 학생이 제출한 답안 있죠. 답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들하고 다 모여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들을 리포팅을 만들어서 1대1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검사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있거든요. 아까 심리검사에서 학습 전략 검사에서 학습 전략, 학습 동기, 그 다음에 학습 정서 및 학습 태도 3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3가지 영역이 다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거의 정삼각형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겠죠. 삼각형 모양이. 근데 어느 한쪽이 이제 좀 편중돼서 왜곡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특징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쪽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구조지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구조지표를 만들어줍니다. 하나가. 그 구조지표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즉 이게 좌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구조지수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그려진다 하더라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넓이가 크지가 않죠. 이런 학생들은 이제 말하자면 포텐셜 자체가 작은 학생이다. 지금 현재 심리 상태로는. 그러니까 지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유형이 왜곡되어 있는 유형하고 넓이가 작은 유형이 이제 지원 형태가 다른 거예요. 왜곡된 유형은 특정 부분에서 이제 좀 발달시켜야 될 과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넓이가 낮은 유형들은 이제 전반적인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된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개별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준화된 검사 결과치를 만들어 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한 요인에 대한 분석 리포트입니다. 이런 분석 리포트가 총 4페이지, 많게는 많이 쓸 때는 한 8페이지까지 들어갑니다. 요인별로 2페이지까지 작성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 검사 수준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학습 전략 검사의 결과를 통해 정성민 학생은 전국 단위 자사고, 명문일반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학력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 양호한 수준의 학습 성취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나 탁월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검사 과정에 나타났던 메타인지 특징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들을 얘기를 해주죠. 당연히 그게 나오면 상담 때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이 학생한테 높은 성취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지원 전략에 대해, 그러니까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언을 드립니다. 이 검사는 솔직히 말하면 뭐 상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검사 형태는 아닙니다. 만약 이게 상업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 있었으면 벌써 대부분 나왔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웩슬러 검사 있죠. 웩슬러 검사 보통 제가 알아봤어요. 웩슬러 검사 알아보니까 제일 싸게 해주는 곳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디 곳은 80만 원 받고도 하더라고요. 웩슬러 검사를. 그리고 150만 원 내고 웩슬러 검사를 받는 것도 봤습니다. 웩슬러 검사 그 개인 1인당 라이센스 비용이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거든요. 몇십 프로 뻥튀기 되잖아요. 그게 불합리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 검사를 시행하고 분석하면서 상담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급 인력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박사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전문성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그런 전문성 관련해서 우리가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길고 고단해요. 근데도 이런 걸 시행하는 이유는 약간 이제 저희들 내재적 가치에 좀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학원 내에 좀 있습니다. 학원 상층부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이거는 당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합의가 됐어요. 저도 좀 그런 사람, 저도 전략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의견 합치가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 계속 이제 뒤로 미뤄지다가 드디어 이제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좀 상세하고 아주 정성스러운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저희랑 상담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유연하게 시간을 잡아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